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시 마무리 파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1학년 6반 학생들이 현재 수업에서 교과서 61페이지를 안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에 풍수지리 사상 안 나갔다고 하니까 우리 요거 오늘 금방 마무리할게요. 네, 우선 교과서 60페이지 피겠습니다. 네, 60페이지 펴서 보시면은요. 제목 보실게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인데요. 사실 이 파트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은 펜을 바꿀게요. 동양의 자연관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동양의 자연관의 시점으로 보겠다라는 것만 보는데 요게 사실 통합사회 안에서도 윤리 파트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본다? 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하는 풍수지리 사상은 중요하니까 그거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읽겠습니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환경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행복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인간중심주의 벗어나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회복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기적 관계다. 무슨 소리냐?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을 동양의 자연관에서 볼 수 있다. 동양의 자연관은 정말 인간 자연의 조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유교고요. 두 번째는 불교고요. 세 번째는 도가입니다. 이 유교와 불교와 도가, 도교 같은 이 세 가지 생각 자체가 유불도라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동양의 전형적인 고전 사상인데요. 유교는 읽어보면 그래요. 만물이 본래 가치가 있다. 본래적 가치라는 게 뭐냐면 원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는 시각이고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이 중요하다. 천인합일. 요게 유교의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천인합일의 뜻은 여기 있네요. 인간, 자연, 하늘과 인간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특별히 강조할 만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반면 불교는 어떠냐? 이 펜을 좀 바꿀까요? 잠시만요. 네, 펜을 바꿨습니다. 불교에서는 만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중요합니다. 이거 지워지냐. 옆에, 밑에 줄 그을게요. 연결이 무슨 뜻이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 사상입니다. 연기가 뭐냐. 이 연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 불교 사상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하고 만난 건 전생에 수많은 인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의 바탕에 있는 게 연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서로 무시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는 불교의 기본 사상이죠.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불교 사상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자연을 아끼겠죠. 마지막 도가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 무의자연. 요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무의자연 자체가 인위적인 것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라 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인간은 어때요? 자연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교 하나, 불교 하나, 도가 하나 배웠어요. 유교는 천인합일이 포인트고요. 불교는 연기가 포인트였습니다. 도가는 무의자연이 포인트였으니까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려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좋은 말입니다.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네요. 그러면 교과서 다음 페이지인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1페이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변화를 고대, 근대 이후 오늘날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고대에 나무를 향해 제사를 지낸다.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신적인데 이런 사상의 바탕에 있는 건 뭐냐면은 고대에는 자연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자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따르고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은 그걸 원인을 몰라요. 누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시각이죠. 제사를 지내고 이제 뭔가에 대해서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자연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근대 이후 자연과학이 발달하니까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함부로 베어내는 거 문제 없습니다. 뭐 언제든지 내가 베고 다시 심으면 돼. 근데 이러한 시각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환경 문제 나타나죠. 환경 문제가 나타나서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변화했습니다. 그럼 그 아래쪽 한번 볼까요? 아래쪽 내용은 무엇이냐? 아래쪽은 도가의 자연관을 보여주는 건데요.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도가의 자연관에서 이제 포인트는 읽어보세요. 한번 정지하고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전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을 위해 오곡이 뭐예요? 5가지 공물을 만들고 물고기의 새를 길러서 인간에게 쓰이게 한다라는 말을 해요. 이거 굉장히 인간중심적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때 포시의 12살짜리 아들이 뭐라고 해요? 천지만물은 동료고 귀천의 차별 없어요. 크고 작은 차이, 지혜와 힘의 큰 차이도 조금 있을 뿐이지 다른 것에게 사용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죠? 천지만물에 귀하고 천한 것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시각이 동양의 자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네, 교과서 봤습니다. 이어서 프린트 같이 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프린트에서 특히 1학년 6반 학생들이 프린트에서 이 배산임수가 나오는 풍수지리 사상 안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할 건데 혹시 같이 못 들은 친구들 있으면 이 부분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면 됩니다. 짧으니까 금방 할게요. 자, 전통지리 사상. 우리나라 선조들은 어떻게 전통지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선조들은요, 땅은 만물의 를 켜내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함부로 땅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그런 시각 아닙니다. 조화를 강조하는 생태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사실 대지모 사상이라고 해요. 대지모 사상이 뭐냐면은 땅은 엄마다라는 한 분이거든요. 근데 땅지 엄마 몰아서 땅은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함부로 땅을 개발하고 이용하겠어요. 이런 사상의 바탕 아래에서 땅에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흐른다는 음양오행설이 더해지면 대지모 사상과 음양오행설이 더해지면 바로 풍수지리 사상이 등장합니다. 자, 풍수지리. 자, 그럼 연결해서 풍수지리 살펴볼게요. 풍수지리 사상은 산과 물의 흐름을 보고서 땅의 기운이 잘 모이는 곳이 있다. 그런 것을 명당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 풍수지리 사상은 장풍득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풍수가 장풍득수의 약자인데 이 장풍득수가 뭐냐면 장풍은 이거 바람 얘기하겠죠. 바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자꾸 누르네요. 딴 거를 바람을 막고 득수는 뭐겠어요? 물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장풍득수의 뜻 자체가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땅을 하는 것이 풍수지리 사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상은 우리나라 고유 사상은 아니에요. 언제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왔냐면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도선이라는 승려가 중국에 가서 수입을 해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고유 사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는 많이 유행하는 사상인데 이게 추후에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영향을 줍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본 정서에도 깔려 있죠. 자, 배산임수 좋은 땅입니다. 어떤 땅인지 같이 볼게요. 이거 설명한 거니까 그냥 읽기만 할게요. 우리나라 풍수 사상은 자연에 순응한 우리 조상들이 생태 중심주의 사상의 근간에서 만든 것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대지모 사상과 음양오행설이 더해진 것이다. 이러한 풍수 사상에 따르면 이 뒤에는 산이 있고 여러분 등고선 간격 보이시나요? 요게 지금 산입니다. 요 앞에는 보이시나요? 물이 흐르는 이 마을이 바로 배산임수입니다. 배산임수의 포인트는 남쪽으로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산이 있고 남쪽으로 물이 흐르면서 여기
등고선이 아니라 기호 보이시지요? 논과 같은 농경지가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별거 맞습니다. 풍수사상에서 배산임수는 아주 쉽지만 포인트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문으로 했을 때 배자가 무슨 배자고 산자는 산이니까 알겠고 임자와 숫자 이건 대강 알 거예요. 임수는 물이 근처에 있다는 건데 배자는 등 뒤에 산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북쪽에 산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선생님이 이걸 지웠어요. 서, 남, 북 중에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그 바람의 성격이 되게 차가워요. 여러분, 더운 거는 인간의 삶에서 생존에 그렇게 위협을 주진 않는데 추운 건 인간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 추운 겨울에 찬바람이 계속 불어오면 겨울 되게 견디기 힘들죠.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북서풍 막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일부러 막기 힘들죠. 산이 막아줍니다. 그 산을 바로 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무조건 산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물이 없으면 인간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산임수가 어떤 게 좋느냐? 크게 5가지가 좋습니다. 필기하시고요. 바람을 막아줘요. 그 바람의 성격은 북서풍이고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에요. 겨울바람을 막아줘요. 물을 얻기 좋죠. 당연합니다. 땔감은 당연히 산에서 얻어오는 거니까 산에서 나무 해서 오면 그거 할 수 있고요. 남향으로 트여 있어서 그러니까 남향으로 바람이 아니라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따뜻합니다. 산이 많은 편이라서 방어에 유리한 것도 좋지만 산이 많으면 교통은 불편한 게 단점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배산 임수를 아까 본 지도처럼 표현해도 되지만 이거를 한양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한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산들에 둘러싸여져 있고 명당수가 흐르고 남쪽에 산이 떨어져 있어요. 왜 남쪽에 떨어져 있냐면 이 남쪽으로 트여 있어야지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러한 한양에서 가운데에 있는 명당수가 바로 뭘까요? 한강 아닙니다. 청계천이 흐르는 거죠. 여러분 한양은 지금의 서울과 달라서 사대문 안에 있기 때문에 종로와 을지로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청계천이 명당수입니다. 이런 한양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한양은 북쪽에는 북악산, 남쪽에는 남산, 동쪽에 낙산, 그다음 서쪽에는 인왕산입니다. 이 4개의 산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가운데 청계천이 흐르고 남산은 좀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좀 더 아래로 가 있죠. 그다음에 가장 혈자리라고 불리는 이런 자리가 명당인데요. 당연히 명당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까? 너무 예상이 가능하죠. 바로 경복궁과 같은 궁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러한 풍수지리 사상의 배산임수를 한양을 가지고 보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좀 더 관련을 시켜보면은 이 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넘겨볼게요. 없으면 여기서 바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자,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사건 2개만 그러니까 풍수사상하고 연관을 시켜볼게요. 실제로 고려시대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는 게 있죠. 묘청은 승려였고요. 그 당시에 수도인 개경에서 서경인 평양으로 천도하자, 수도를 바꾸자라고 하는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은 실패로 돌아가지만 그 사건 바탕에 있는 사상 자체는 풍수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묘청의 주장의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개경이 기운이 쇠하여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르는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 별거 아닌 건데 기운이 쇠하고 땅의 기운이 있다. 전형적인 풍수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죠. 고려시대의 수도 자체가 개성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울로 천도를 하면서 주장을 하는 내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양이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풍수사상 바탕으로 하고요. 그 당시에 이성계는 요 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산을 가지고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잠시만요.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사실 여기서인데요. 모든 땅이 명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보사상과 압승이라는 사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뭔지 설명합니다. 비보는 기운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장승을 세우고 산을 만들고 숲을 조성하는 걸 비보라고 해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마을의 입구에 장승이 서 있으면 이 마을의 이 부분이 좀 기운이 약한가 봐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장승이라는 걸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어릴 때는 장승을 간간히 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의 의미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거지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의 입구에 큰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일종의 비보사상입니다. 이러한 비보사상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걸 조금 앞으로 가서 설명을 할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양의 4개의 산 중에서 남산, 북악산, 인왕산 들어봤는데 낙산은 안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낙산이 정말 낮은 산이에요. 너무 낮은 산이다 보니까 이 한양에서는 이 부분이 기운이 모자라서 여기다 비보를 더해줘요. 비보사상으로. 어떻게 해주냐? 단순해요. 이 낙산 위에다가 옹성을 쌓아요. 옹성을 쌓는 게 뭐냐면 돌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여러분 남산에는 남대문이 있고요. 숭례문이죠. 인왕산에는 서대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북악산에도 북대문이라고 그래서 숙정문이 있어요. 서대문은 돈이문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낙산에는 동대문이 있어요.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동대문은 얘네들이 다 세 글자예요. 남대문은 숭례문, 서대문은 돈이문, 북대문은 숙정문. 근데 동대문만 네 글자거든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뛰어넘었는데요. 흥인 지자에 흥인문이라고 안 하고 갈지자를 넣어줘요. 왜 그럴까요? 동쪽 기운이 약하다고 해서요. 되게 유치해 보이죠. 근데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비보의 하나의 예가 동대문인데 서울의 사대문이 숭례문, 숙정문, 돈이문 얘만 흥인지문, 낙산이 낮아서 비보입니다. 기운을 더하려고 옹성도 쌓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 사상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바로 압승입니다. 압승은 기운이 넘쳐요. 눌러줘요. 그래서 일부러 땅에다 연못을 파고 절을 만들고 탑을 세워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절이 있는 지점은 기운이 보통 넘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미신 같아요. 사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도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겼으니까 영향이 있던 겁니다. 자, 이 압승에 해당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바로 남대문입니다. 숭례문이죠. 숭례문은 뭐 세로 현판도 있는데 이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뭘 설명할 거냐? 바로 요건데요. 해태상입니다. 그 경복궁이 그러니까 그림 간단하게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남대문이 여기 있어요. 동쪽, 서쪽 이제 여기 이제 경복궁이 있다고 합시다. 경복궁 집이 있어요. 경복궁 앞에 광화문이 있고 광화문 앞에 2개의 해태상이 있습니다. 이 해태상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이 해태의 뜻이 뭡니까? 상상의 동물이거든요. 얘가 뭐 하는 애냐면은 불을 먹어요. 그럼 얘가 왜 여기다가 심심하게 광화문, 그러니까 이 앞에 남쪽을 향해서 서 있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예전부터 한양의 남쪽은 불이 자주 났대요. 그래서 보통 불의 기운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 기운을 눌려주려고 압승을 하려고 경복궁 앞에 광화문 앞에다가 해태라는 상상의 동물의 돌상을 만들어가지고 남쪽을 향하게 한 겁니다. 그게 압승인 거예요. 실제로 남대문이 숭례문이 불탔죠. 그때 얘가 자리에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보면 공사하는 거 보이죠? 공사. 이 광화문은 근처를 공사한다고 해태상을 치우는 사이에 불탄 거예요. 학자들이 원래 자리를 복귀시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유치하고 미신적인 것 같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에 있다는 거예요. 풍수사상에 있고 이게 일종의 압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복궁에는 남쪽을 향해 태양을 삼킨다, 불을 삼킨다는 해태 조각상을 둔 게 압승이다. 이 해태상에 대한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압승까지 배웠습니다. 이게 지금 풍수사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배웠는데요. 비보, 압승까지 다 필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혹시 뭐 더 듣고 싶은 친구들은 더 들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 인터넷 강의 2번 강의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들으시면 되는데 안 들은 반, 특히 6반은 꼭 필히 이거 온라인 클래스 강의 꼭 들으시고 완결해 주세요. 선생님이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